안녕하세요. 정용호 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유아유치 독서법, 네, 문해력이기도 합니다. 네, 그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강사입니다. 네, 총 2회에 걸쳐서 강의를 할 거고요. 총 시간은 뭐 대략 한 2시간 정도 될 겁니다. 네, 2시간짜리를 한 번에 들으시기에는 좀 힘드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1시간 정도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총 두 개로 네,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은 이제 그 독서 전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릴 거예요. 근데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 전반에 대한 얘기 전에 이제 전체적인 상황, 배경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독서 전반적인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차근차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먼저 제 소개를 좀 해야 되죠. 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요. 네, 네, 있어 보이려고 많이 넣어놨습니다. 네, 근데 뭐, 독서와 관련해서, 일단 뭐 저는 교육 출판 쪽에서 일을 꽤 오래 했어요. 거의 뭐 28년, 27년, 30년, 뭐 가까이 일을 했습니다. 이제는 좀 연습도 정확히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그리고, 한 10년 정도는 그 책 만드는 출판사, 아이들이 보는 그림책 만드는 출판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레이트 북스라는 곳에서도 근무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그 다음 10년 정도는 전과 만드는, 문제집 만드는, 네, 그런 출판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집 만드는 데에서 근무할 때는 교과서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교육 출판 쪽에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과서, 그다음에 책, 그다음에 문제집. 네, 우리 아이들이 학습, 네, 공부를 할 때 사용하는 이제 교구들이죠. 도구들이죠, 도구들. 네, 이것도 다 만들어 보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실무적인 것부터 이제 뭐 아주 그 기본적인 시장,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교육 환경, 교육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아주 구체적으로 좀 잘 알게 됐고요. 저는 또 이제 초등 전문입니다. 네. 초중고를 다 만들어 보긴 했는데 특히 초등 전문이에요. 초등 전문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아이들 그림책 만드는 출판사에서 다닐 때 그 초등 독서논술 프로그램 개발에도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독서 시장 조사도 좀 하고 독서 교재도 개발을 하고 실제로 그걸 아이들하고 이제 시범 수업, 네, 교재 완성도 체크를 위해서 제가 직접 교사 역할을 해서 수업을 또 한 2년 정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독서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할 수 있었었죠. 네, 그리고 제가 제 소개할 때 항상 하는 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저는 어디에도 소속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독서 강의를 하지만 제가 무슨 뭐 독서 논술 학원을 하거나 그래서 독서를 더 강조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저는 학원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냥 행공신이라는 블로그 운영하고요. 행공신이라는 출판사 운영을 하고, 자녀 교육서 출간했고,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유초등 학습법, 공부법 학습법, 네, 그 강사로 활동 중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나 도서관 이런 데서도 강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특정 분야, 뭐 독서라든지 아니면 논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창의 수학이라든지 이런 특정 분야의 일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만 강조할 필요가 1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철저히 학부모 입장에서 네,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공기관에서 강의를 좀 많이 들어왔어요. 교육청이나 초등학교, 도서관 네, 이런 곳에서 강의를 계속 하고 있고, 네, 지금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아카데미를 통해 신세계 백화점 문화센터죠. 네, 거기 통해서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또 선배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네, 제 아이는 올해, 그러니까 2023년 기준으로 대학교 3학년, 2024년에는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제가 알게 된 거를 제 딸한테 적용을 했죠. 네, 저희의 5세 때, 5살 때부터. 네, 제가 이제, 수학 강의 때도 5세를 강조를 해요. 독서 강의 때도 5세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5세가 약간 좀 변곡점 같은 그 시기예요. 시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습을 해도 되는 시기. 공부 말고요. 공부 말고 학습이라는 걸 해도 되는 시기. 폭넓은 의미의. 네, 그래서 저희의 5살 때 제가 또 운이 좋았어요. 저희의 5살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이들 그림책 만드는 출판사에 취업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책 만드는 회사니까 독서 관련된 공부를 했죠. 그리고 또 뭐 영업 이런 게 아니라 기획 쪽.
네,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 그 수학 동화 원고도 썼습니다. 네, 나름 작가기도 합니다. 아이들 그림책 작가기도 해요. 그래서, 돈 벌려고 회사 다니고 월급 받으면서 공부를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저희 아이 5살 때부터 독서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제 아이한테 독서 적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제집 만들면서 알게 된 것도 이제 하고 수학 적용하고 뭐 이렇게 했고, 제 아이가 또 잘 따라와 줬어요. 너무 고맙죠. 네, 그래서 재수없지만 네. 목표였던 서울대 입학을 했습니다. 서울대 입학을 해서 지금 2023년 기준 3학년, 네, 네, 내년 2024년에 이제 4학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재수 없는 거는 이제 전액 성적으로 장학금 받고 있다는 거. 네, 재수 없죠?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하면서 알게 된 거 30년 가까이, 그리고 제 아이한테 적용하면서 알게 된 거, 그다음에 제 아이를 통해서 제 아이의 주변 아이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일하면서 알게 된 아이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을 모두 녹여서 12가지 주제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요번에 마련한 유아독서, 유아유치 독서법 강의는 여기에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있는 건 아니고 요 3, 4차 독서고수 국어고수 편, 여기 이 내용이 이제 주예요. 네, 주인데 이제 유아유치 쪽에 맞춰가지고 네, 제가 적절히 이제 변형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이제 독서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상황 얘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상황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독서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아이의 읽기 능력 향상이 평생의 공부를 좌우한다. 평생 성적 좌우한다. 이런 책들 있어요. 네, 읽기 능력 강조하는 책, 독서 강조하는 책, 네, 그런 책들도 있었고, 실제로 저도 100% 공감입니다. 100%. 일단 국어는 독해죠, 독해. 네, 읽기. 네. 물론 뭐 다른 거 암기도 있지만, 자, 영어도 독해입니다. 물론 영어도 단어 암기해야 되고, 수거 암기해야 되고, 문법 암기해야 되고 하지만, 단어를 암기하는 이유는 수거를 암기하는, 네, 그다음에 문법도 결국은 이제 독해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다음에 수학도 결국은 읽기 능력입니다. 뭡니까? 특히 이제 문장제 문제. 제가 유아유치 수학 공부법 강의 때도 정말 많이 강조를 했던 게 유아유치 시기에는 수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1순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중요하죠. 중요한데 1순위가 아닙니다라고 수학 강의 때 수학이 1순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때 그러면 수학 대신 뭘 강조했냐? 문해력, 네, 독서 이걸 강조했거든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부모 때하고 달라진 문장제 문제, 그다음에 서술형 주관식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 아이들이 많이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읽기가 안 되면 문장제 문제는 당연히 안 되죠. 그다음에 문제 읽기가 안 됐는데 어떻게 서술을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부모 때에 비해서 훨씬 수학도 읽기 능력과 굉장히 이제 밀접해진 상태예요. 네. 그리고 사회, 그다음에 과학, 그다음에 역사, 한국사, 뭐 세계사. 네. 이 주요 과목 6개거든요. 자, 우리 때는 주요 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한국사, 국영수, 사과 요렇게였지만 이제 한국사가 또 하나 더 추가됐죠. 그래서 총 6개가 주요 과목인데 사회나 과학이나 역사 영역도 역시나 이제 텍스트, 읽기 능력이 받쳐주지 못하면은 공부하기가 되게 어렵죠. 네. 이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근데 거기다가 또 하나,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서술형 주관식 문제. 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서술형 주관식 문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계속되는 서술형 주관식 문제, 그리고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과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더 강조하는 서술형 주관식 문제, 뭡니까? 쓰기 문제. 네. 이게 뭐 30%, 40%, 50%막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 이미. 그다음에 앞으로 더 강화하겠다고 하고. 네. 이게 이제 현실이거든요. 우리 부모 때와의 공통점은 국어도 독해, 영어도 독해, 뭐 그다음에 사회과 역사도 읽기 능력이 받쳐줘야 된다는 거는 공통점이긴 했지만 상당 부분 암기로도 우리는 해결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 때는 물론 아직 암기가 있긴 하지만 독해 여전하고요. 그다음에 쓰기가 확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서술형 주관식 문제. 네. 그리고 불변의 진리, 읽기가 안 되면 쓰기가 안 됩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네. 그래서 읽기는 우리 원래 중요했고, 우리 부모 때도 중요했고, 우리 아이들 때는 더 중요해진 거죠. 네, 이게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독서가 현실적으로 더 중요해진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 학교 시험이요.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 서술형 주관식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내신과 수능의 국어, 영어, 독해랑 수학 문장제 문제.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 부모 때하고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죠. 수행평가입니다. 수행평가. 그러니까 우리 부모 때는 수행평가라는 게 없었죠. 네. 그죠? 근데 요즘 이제 들어왔고 이 수행평가가 내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우리 부모 때는 중간고사 플러스 기말고사였는데 현재 우리 아이들은 그리고 앞으로도 내신 성적은 중간고사 플러스 기말고사 플러스 수행평가. 요게 합해서 내신 성적이 매겨져요. 네. 고등 때. 그러니까 초등 때도 수행평가가 있긴 하지만 초등 때 수행평가는 좀 이렇게 약간 좀 형식적인 이런 거라면 고등 때 수행평가는 내신의 숫자에 포함이 됩니다. 내신 성적 숫자에. 그래서 수행평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수행평가도 이제 막 서평 쓰기, 주제글 쓰기, 팀 프로젝트, 이런 거, 그다음에 영상 만들기 이런 것들 좀 다양한 편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읽기가 받쳐주지 못하면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쓰기 능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수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남녀공학 가면 남자아이들이 수행평가 깔아준다. 들어보셨나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읽기나 쓰기, 그다음에 정리정돈 이런 게 여자애들이 잘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렇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독서가 더 중요해졌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게 그러니까 더 중요해졌는데 앞으로 더 중요해진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시안을 발표를 하면서 대입 개편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중등과 고등 때의 서술형 논술형을 더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쓰기요. 네. 불변의 진리 읽기 안 되면 쓰기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중요해져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기승전 책 읽기입니다. 정말 기승전 책 읽기. 저희 애는 올해 지금 대학교 그러니까 2023년 기준으로 대학교 3학년인 제 아이는 어 제 아이 때도 기승전 책 읽기였어요, 사실. 네. 물론 앞으로 강화될 만큼 그렇게까지 서술형을 강조하진 않았지, 덜 강조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서술형이 나왔고 또 수행평가도 내신에 들어갔거든요. 네, 들어가 있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교육 정책을 아주 세세하게 파악하지 못했었지만 저희의 5살 때 본질적으로 읽기가 되면은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된다는 거를 그 회사 다니면서 독서 공부하면서 알았거든요. 교수님 강의도 막 쫓아다니면서 듣고 그랬었어요. 네, 그쪽 분야 교수님 강의도 들으면서 꼭 수행평가 이런 거 떠나서 독서로 읽기 능력 잡아내면 정말 편하게 가겠구나. 정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겠구나라는 걸 알았거든요. 저희 아이 5살 때. 그래서 저는 이제 독서를 막 밀어붙였죠. 밀어붙였는데 이제 좀 지나면서 문제집 만드는 출판사 다녀보고 교육과정 분석하고 그다음에 입시제도나 시험 문제 변화 이런 것들을 계속 분석하면서 진짜 대비 이렇게 하길 잘했다. 네, 이거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저 때도 기승전 책 읽기였고 지금도 더더 기승전 책 읽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읽기예요. 아니 당장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런 때로 돌아가 보자고요. 뭐 합니까? 읽잖아요. 공자왈, 맹자왈,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그 정보 있죠. 네. 지식. 네. 지식을 다음 세대한테 물려줄 때 뭐로 물려줬습니까? 기호로 물려줬잖아요. 글자, 문자. 네. 무슨 동영상, 요즘처럼 무슨 영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또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튼 스마트폰이 있었습니까? 그냥 심지어 인쇄도 못했죠. 인쇄를 언제 했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다 이제 어쨌든 종이에다가 썼잖아요. 그러면은 전세에 있던 그 지식을 이제 그 다음 세대가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지식을 더 늘려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 전해져 오는 지식부터 이제 습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습득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때 무슨 과외가 있었나요? 과외?
아, 선생님이 계셨구나. 과외는 있었네요. 근데 어쨌든 뭐 학원 서당도 학원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 근데 어쨌든 다 읽었잖아요. 선생님하고 하든 읽고 서당에 가서도 읽고 혼자서도 읽고 공자왈, 맹자왈, 문자왈. 네, 그게 원래 본질이 그랬거든요. 네. 본질이 그랬고 이제 앞에서 쭉 말씀드린 그런 상황의 변화, 네, 그 현실의 변화 때문에 이제 더 중요해진 거죠. 원래 중요했고 더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책 읽는 대한민국 읽기 혁명 이런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졌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는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문해력. 아마 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건데요. 그 EBS, 네, EBS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회원가입을 하세요. 네, 그다음에 당신은 문해력. 이걸로 이제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은 딱 나옵니다. 이게 몇 회짜리예요. 정확히 몇 회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뭐 1회짜리 아니고 2회짜리 아니거든요. 그중에 1편과 2편만 일단 보세요. 네. 그러면은 진짜 이거 진짜 심각하구나. 장난 아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 좀 보여드리면 공부 의욕 높은 고2 어휘력. 네. 자, 고등학생이 되면 일단 공부 동기가 가장 셀 때입니다.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대학 입시가 3년, 2년밖에 안 남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 들어오시는 선생님들마다 계속 그 얘기 하시고, 그다음에 주변의 친구들 이제 뭐 공부하는 분위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요때가 그리고 아이도 컸고, 네, 뭐 사고력도 좀 컸고 경험치도 좀 있고, 그다음에 사춘기도 지났고, 네, 정신도 좀 차렸고,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공부 의욕이 높을 때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가제를 보고 랍스터라고 해요. 랍스터는 랍스터의 가제는 이 가제입니다. 아이죠, 아이. 요 어이, 제 어이 이 가제는 확정하지 않은 제목이거든요. 네, 가제. 자, 일단 대충 제목을 일단 하나 그냥 대충 정해놓자. 확정하지 말고 가제 정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양부, 뭐 위화감 이런 거 잘 모르고. 구김살. 그러니까 살치살, 뭐 항정살, 그런 고기 한 부위.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 방송에 EBS 방송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학교 현장의 그 아이들 다수의 아이들이 이제 심각한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어, 문해력,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읽기 능력 이퀄 문해력. 네. 근데 문해력의 또 이제 어휘력이 또 그냥 기본이잖아요. 읽기 능력과 문해력의 기본은 이제 어휘력이잖아요. 네. 이건 영어에도 영향을 줍니다. 한글 어휘력은. 자, 영어 단어를 공부를 합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사전에서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보모래요. 보모가 뭔지 몰라요. 자, 이거 무슨 이 단어는 뜻이 뭐지? 찾았더니 출라본이라고 써 있어요. 영어 사전에. 근데 출라본이 뭔지 몰라요. 이러면 영어 공부하는 데 차질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공부의 시작은 읽기다. 근데 못해서 안 한다. 자, 공부의 시작은 읽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공부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딱 앉아가지고 뭐 교과서가 됐건 뭐 문제집이 됐건 뭐 뭐가 됐건 그냥 딱 펼쳤어요. 이제 읽습니다. 읽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안 나가죠. 뭘 알아야지, 이해가 돼야지 뭐 기억을 하든지 뭐 로또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뭐 문제를 풀어든지 할 건데. 그래서 공부의 시작인 읽기부터 맡기니까 해보다가 안 한다가 된다. 그래서 사회 교과서나 역사 교과서를 혼자 읽을 수 있냐 하면 절대까지 붙이셨어요. 절대 못 읽는다. 과학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요. 진짜 이럴까요? 진짜? 자, 다른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긴 글을 읽지 않는 아이들에서 긴 글을 끝까지 참고 읽는 것도 문해력. 저는 문해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고 진짜 문해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짧은 글은 뭐, 근데 정말 문해력이 좋냐 좋지 않냐는 거는 긴 글, 특히 비문학. 그러니까 이런 거요. 그 왜 가전제품 사시잖아요. 그러면 설명서 들어있죠. 그 설명서 딱 읽으면 어떠세요? 잘 읽히시나요? 잘 안 읽히죠. 그게 저기 비문학 설명문이거든요. 가전제품 설명서. 가전제품 설명서. 가전제품 설명서가 무슨 뭐 전문가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다수의 일반 사람들, 가전제품을 사는 뭐 냉장고를 사든 뭘 사든 그냥 다수의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문이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읽혀요. 그만큼 그게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그 또 길잖아요, 길이가. 네.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나 특히 고등학교 수능, 특히 수능에 나오는 비문학 국어, 언어 영역, 비문학 제시문 이런 것들은 뭐 난이도가 더 높죠. 네. 근데 그거를 끝까지 참고 읽어내야 되는데 그게 정말 많이 떨어진대요. 네.
정말이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읽지 않고 읽어도 자신이 원하는 정보 일부만 읽고 나머지는 그냥 잊어버리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말씀이에요. 네. 근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압주의, 스크롤 압력주의죠. 그러니까 길면 안 된다죠. 길면 안 본다. 네. 그러면서 막 이런 심지어 영상조차도 뭐 그래서 막 유튜브 쪽에서는 뭐 5, 6분 넘으면 안 된대요. 영상 길이가. 뭐 한 3분도 4분도 좀 부담스럽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래서 문화다. 문화. 이거는 뭐 나쁨이 아니다. 문화다. 변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쪽도 있는데 그래서 막 뉴스 세 줄 요약 막 이렇게 네,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냥 문화로 이렇게 쳐버려도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21세기 인재가 갖춰야 할 핵심 능력 16가지 중에 기초 문해력, 문해력, 수리력, 과학 문해력, ICT 문해력, 문화생활 정치 문해력. 문해력이 턱하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문화라고 이렇게 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텍스트 정보를 네 그리고 물론 텍스트 안에 이제 그런 게 포함이 돼 있죠. 뭐 도표나 그래프나 뭐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정보, 문자 정보를 독해를 하는 능력이 여전히 중요해요. 여전히 중요한데 성장하는 아이들은 영상 시대인 거예요. 게다가 영상조차도 짧게, 쉽게, 빨리.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라왔는데 대학과 직장과 사회는 여전히 텍스트, 문자 정보를 읽어내는 능력이 여전히 중요한데 애들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그 기업들이 각 대학 국어교육과에다가 강의를 요청한다. 이게 이제 상황입니다. 네, 네. 우리가 이 상황부터 잘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의 아이들은 이 정도는 분명히 아닐 거고 잘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어쨌든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다 아니죠? 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들이시고 비용 들이시면서 내 아이 독서와 관련해서 내가 좀 더 잘해야겠다. 내가 나부터 공부해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부모님이시라면은 그런 부모님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행동하시겠어요? 그걸 아이들이 이제 거울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일반적인 겁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소수거든요. 네, 근데 다수의 분들은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수의 일반적인 경우가 지금 여기에 가깝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굴이 피다. 그럼 피나요? 이건 얼굴이 피다는 얼굴이 좋아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고모는 아빠의 그 누나나 여동생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다음에 존귀. 죄송합니다. 제가 좀 속된 표현을 쓰겠습니다. 존귀인데 존나 귀여움. 이렇게요. 사실은 신분이 높고 귀함이란 뜻인데 네. 글피를 10명 중 9명이 모른대요. 우리 아이들이. 네. 모래담에 글피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네. 그거를 이제 EBS에서 당신의 문해력이란 방송에서 이제 방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자, 이제 숫자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 심각하냐 보니까 중학생의 10%가 혼자 공부 가능하대요. 도움 없이 교과서를 읽을 수 그러니까 혼자서 교과서를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은 10%, 한 12% 정도고 나머지 88에서 90%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혼자서 교과서를 못 읽는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인데요. 자, 심플합니다. 이 지금 문해력 얘기했잖아요. 문해력이 읽기 능력이잖아요. 그러면은 읽기 능력, 문해력, 읽기 능력을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독서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독서예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이 생각해 보죠. 우리나라 부모님들 중에서 독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모르는 분이 계실까요? 자, 독서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은가요? 물어보면 독서 안 중요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과연 있을까요? 심지어? 네. 물론 있을 순 있지만 어쨌든 저는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독서 중요하죠. 독서는 중요한 거 알지. 독서 중요해.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중학생의 10%밖에 교과서를 못 읽냐고요. 자,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가장 그 많은 그 경우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 독서 성공하지 못해서입니다. 독서 성공률 저는 절반 이하로 봅니다. 네, 절반 이하로 봅니다. 네. 만약에 절반 이상이 독서에 성공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중학교 1학년이 10%밖에 교과서를 혼자 못 읽는다는 결과가 나올 리가 없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거든요. 10%거든요. 그러면 왜 그러냐는 거죠. 독서가 성공률이 그만큼 낮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독서에 일단 성공을 해야 됩니다. 자, 문해력, 읽기 능력을 훈련하는 가장 효율적인, 가장 효과적인, 가장 좋은 방법은 독서입니다. 독서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해력, 읽기 능력을 제대로 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 더. 그런데 독서가 중요하다는 건 대부분 알지만 50%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거를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왜 실패하는 거지? 어떻게 해야지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는 거지? 독서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는 거지? 네, 이거를 이제 저랑 같이, 네, 같이 한번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서 성공률을 낮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케팅입니다. 네, 그거 잘 피해야 됩니다. 제가 유아수학 강의 때도 수학 마케팅 얘기 몇 가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포함해서 요즘은 우리 부모님들이 교육 정보를 좀 이렇게 예전보다는 더 쉽게 얻으실 수가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유튜브죠. 근데 마케팅이 섞여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비판적으로 잘 수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독서 마케팅을 좀 몇 가지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37세 마케팅. 네. 이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독서 시장에서 제가 독서 저기 아이들 책 만드는 회사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나라 독서 시장에서 가장 책을 많이 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37세 부모님입니다. 37세 엄마. 요 때 제일 책을 많이 사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37세 아이를 둔 엄마분들한테 책을 최대한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전래 들어가고 명작 들어가고 자연 들어가고 뭐 들어갑니까? 인성 들어가고 뭐 사회성 들어가고 뭐 심지어 뭐 성 들어가고 막 들어갑니다. 막 뭐 이것저것 막 컨셉 붙여가지고 막 들어갑니다. 네. 자, 그런데 그래도 되는 책이 있고요. 3, 7세 시기에 봐도 되는 책, 보면 좋은 책, 봐야 할 책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가 창작이라고 부르는 거. 그러니까 문학 그림책이죠. 전래 같은 거나 명작 같은 거, 그런 거. 네. 그건 봐야 돼요. 네.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세 전으로 왔다 갔다 해서 자연관찰, 자연동화, 뭐 자연관찰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5, 7세 쪽으로 해갖고 과학 쪽, 그 다음에 0, 3세 보드북, 네, 그 다음에 3, 5세 그러니까 0, 3세는 간단한 인지책이라면 3, 5세는 인지 플러스 이제 간단한 정보나 간단한 스토리,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 가잖아요. 네, 그런 책들은 요 시기에 보면 좋은 책이죠. 그리고 원래 3세부터는 0, 3세 때는 그냥 저기 독서만 하면 안 돼요. 그럼 부작용 생깁니다. 하지만 3세부터는 3세부터 점점 독서량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5세 때는 더 이제 비문학 독서량 늘려야 되고 7세부터는 정말 이제 독서량 더 많이 늘려야 되는 이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요 시기에 원래 책을 좀 자주 봐야 되고 점점 더 많이 봐야 되는 요 시기에 그리고 보면 좋은 책, 봐야 되는 책은 창작 등등등등. 네, 이건 맞아요. 자,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그거 다 팔았어요. 자, 다 팔았는데 더 팔고 싶은 거예요. 책도 산 분이 또 산다고. 네. 그러니까 막 뭐 자연도 사고 모두 사고 이분들한테는 팔기가 더 쉬울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팔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이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위인전. 그다음에 명작 이겁니다. 그래서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저기 유아 유치 때 전래 명작은 필수다. 네. 아, 전래는 맞아요. 명작은 네. 명작을 왜 명작은 언제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저 이말리 언제 볼 수 있죠? 빨간 머리에는 언제 봐야 될까요? 언제 봐야 명작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자, 위인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디
간디라는 그 훌륭한 분의 인생, 그분의 삶, 네, 언제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정말 빨라야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빨라야. 4학년, 5학년 뭐 이 정도. 이 정도는 돼야지 명작, 그다음에 위인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맞잖아요. 네. 간디 비폭력, 식민지, 그다음에 제 아무튼 네. 근데 이거를 막 7세, 6세, 5세로 내려버리니까 막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진짜 맛보기죠, 맛보기. 근데 그런 맛보기용 명작을 봤는데 우리 아이는 명작을 봤어요. 네. 라고 말하기는 좀 많이 아쉽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때 보는 게 나쁘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애매해요. 네. 뭐 뭔가 또 의미가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그건 모르겠고, 네. 그거 중요한 건 뭐냐면 명작은 명작을 제대로 보는 거. 위인전은 위인전을 제대로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기에 들어가 줘야겠죠. 그러니까 위인전도 좀 푹 빠져서 봐야죠. 그러니까 한 권짜리 이렇게 좀 두툼한 거, 명작도 최소한 한 권짜리 좀 두툼한 거 이런 것들. 그거를 그 적절한 시기에 보는 게 그게 이게 현명한 독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3, 7세 때 위인 맛보기나 명작 맛보기를 봤다면 네, 그럼 그대로 또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진짜로 이제 초등학교 중학년 이때 또 봐야겠죠. 네. 근데 3, 7세 때 명작 위인을 안 보면 안 됩니다. 필독입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는 잘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늬만 스토리텔링 마케팅. 네. 그러니까 저는 특히 이제 3, 7세 때 책을 고르실 때 당부드리는 게 꼭 정독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독서도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지만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얘도 상품이기 때문에 과장 광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책에도.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비판적으로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이라고 했다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구조가 있어야죠. 캐릭터가 있어야 되고 주인공이 있어야 되고 조연이 있어야 되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 같이 막 이렇게 재밌고 막 위기가 있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뭐 전철이 지나갔 저 기차역이 생겼습니다. 이건 설명이라면 얘야 여기에 기차역이 생겼단다. 이건 이야기죠. 근데 이거는 그냥 말이야. 구어체 뭐 이런 거지. 이게 스토리텔링이라고 보긴 좀 많이 애매하죠. 네. 그런 거. 그래서 그냥 홍보물에 스토리텔링이라고 써 있다고 해서 스토리텔링 재밌겠네. 근데 과학이야. 과학을 재밌게 보겠네. 이렇게 쉽게 단정 지을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인지 정독을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마케팅을 잘 피해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넓은 연령 마케팅. 그래서 이제 초1부터 초6까지 볼 수 있는 책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두고 대상 연령을 보니까 초1부터 초6, 뭐 초3부터 중3 막 아니 초등학교 1학년하고 초등학교 6학년은 차이가 어마어마한데요. 네, 뭐 사고력, 뭐 읽기 능력, 배경 지식,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초1도 볼 수 있고 초6도 볼 수 있는 책이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책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독서 후 논술은 필수 마케팅입니다. 필수다라는 마케팅. 그래서 막 애들 책 뒤쪽에 본문 끝나면 뒤쪽에 막 논술 해가지고 막 네 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막 있는데 이거를 막 또 수업을 붙여가지고 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독서 강의할 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독서 전, 독서 중, 독서 후가 있습니다. 독서 후 활동. 독서 전 활동이 대표적인 게 표지 보고 이야기 나누기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책 제목을 읽는다든지 글을 모르면 책 제목을 읽어줘요. 그다음에 책 표지에 그림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제목과 함께 이 책에는 그럼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 것 같아? 뭐 이런 거를 자유롭게 이야기해 본다든지 이게 독서 전 활동. 자, 그럼 독서 중 활동은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책 본문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보는 거예요. 네, 읽어주는 거를 들으면서 그림을 막 보면서 책에 빠져들거나 그러면서 막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도 하고 뭐 비교도 하고 공감도 하고 상상도 하고 질문도 하고 막 이게 독서 중 활동. 독서 활동은 완전 독후 활동. 그러니까 책 다 읽고 나서 책에 대한 어떤 활동 이걸 하는 거죠. 근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독서 중 활동입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저는 감히 이게 90%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독서 중 활동만 성공해도 독서는 성공한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 것과 뒤에 거는 하면 좋다예요. 하면 좋다.
대신 조심해야 되는 거는 앞에 거 또는 뒤에 거. 독서 전 또는 독서 후 때문에 독서 중이 영향을 주면 안 된다. 큰 영향을 주면 절대 안 된다. 요거는 제가 당부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독서 후에 논술은 필수다라는 거는 뭐 저는 필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례를 좀 볼게요. 네, 이 책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다만 뭐냐면 초등학교 1, 2학년에게 자연수와 분수, 곱셈 원리를 알려주는 수학 동화. 진짜인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수학 동화니까 이 책의 본문 내용 중에 수학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피터는 생각했어요. 지금은 파이가 12개지만 원래는 4개밖에 없었어. 파이 4개는 12개의 3분의 2야. 3분의 1이야. 피터는 지팡이로 파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파이 곱하기 3분의 1. 그러자 파이는 원래 있던 대로 4개가 되었어요. 됐다. 피터가 조용히 소리쳤어요. 자, 이거 책 전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니까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 앞부분에는 분수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분수가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분수 개념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분수가 뭔지도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분수가 적용된 사례를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딱 넘겼더니 이제 분수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파이 4개는 12개의 3분의 1이야. 자, 이 문장을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읽고 이해가 될까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그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연수와 분수, 곱셈 원리를 알려주는 수학 동화라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1학년은 당연히 분수 모릅니다. 2학년도 2학년 2학기 때 분수를 하나 마나 뭐 이러고 있는 때입니다. 근데 지금 이건 뭐 하고 있는 거냐면은 12개의 4는 12개의 3분의 1이래요. 12 곱하기 3분의 1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은 분수 모르고요. 2학년도 분수 개념 정도 알까 말까 하는데 지금 여기는 분수 곱셈하고 있어요. 그러면 1, 2학년이 이걸 읽고 이해를 할 수 있냐고요? 당연히 못하죠. 자, 이해를 못합니다. 그럼 아이는 뭐 할까요? 넘어가죠. 그냥 따라갈 겁니다. 스토리 따라갈 겁니다. 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이 책이 나쁜 책이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책은 3학년이 봐야 되는 책이에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분수 곱셈을 한 아이가 봐야 되고요. 분수 곱셈을 할 줄 아는 아이, 분수 곱셈을 배운 아이가 봐야 되는 책. 또는 분수를 알고 곱셈은 알아요. 그리고 수학적으로 아주 똘똘해요. 이런 아이가 그리고 독서를 잘해요. 그런 아이가 이거 딱 보고서 그런 아이는 볼만해요. 그러면 딱 보다가 잠깐만 이게 뭔 소리야? 12개 곱하기 3분의 1 그러면은 곱하기는 뭐고 3분의 1은 얼만큼 이렇게 자기가 읽다가 이 문장을 해석을 하는 거죠. 분석을 하죠. 분석을. 네. 자,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일반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네. 그러면 일반적인 독서를 기준으로 한다면 분수 곱셈을 알고 있는 아이가 봐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책을 보실 때 제가 그 홍보 문구만 보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린 게 이게 그 사례입니다. 그 사례. 그래서 반드시 정독을 하셔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책은 1세부터 6세까지, 그러니까 초1부터 초6까지 볼 수 있는 책이에요. 볼 수 있는 책. 심지어 이 그림책인데 어른들도 봐도 괜찮을 수 있는 책이에요. 자, 이건 이제 제가 다 생략하고 시간 관계상 보여드리는데 고슴도치 2마리가 있는데 한 집에서 사는데 너무 추워요. 춥다 추워 너무 추워 왜 이렇게 추운 거야. 고슴도치 형제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 둘이 이제 껴안아요. 껴안으려고 다가가는데 가시에 찔려버려요. 그래서 다시 떨어져요. 떨어지면 춥고 너무 붙으면은 아프고 춥고 아프고 하다가 이렇게 춥고 아프고 춥고 아프고 춥고 아프고 춥고 해서 여기서 이제 안 아픈데 최대한 덜 추운 요 거리. 네. 네, 요걸 찾아내요. 네. 자, 이게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죠. 이걸 뭐라 그러죠? 이게 그러니까 과유불급. 네.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한 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기 딱 그 글량과 그림만 봐서는 막 뭐 5세에도 읽어줄 만하죠. 네, 7세도 봐도 좋죠.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짜리가 이제 친구하고 싸웠어요. 네. 되게 정말 단짝 친구였는데 막 있는 뭐 모든 얘기 다 하던 뭐 아이가 있었는데 톡으로 이제 자기는 이제 마음을 오픈해갖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싸웠어요. 네, 그래서 상처받고 막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이 책을 봤어요. 보면서 이제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내 친구랑 했는데 너무 뭐 그런 건가 이런 고민. 네, 그러니까 꼭 이렇게 좀 뭐 거리를 둬야 된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이제 결국 이게 뭐냐면은 이제 철학 영역의 책인 거죠. 철학이 뭡니까? 정답은 없는 거잖아요.
생각거리잖아요. 생각거리. 네. 이런 것들을 하면 범위가 있죠. 하지만 이런 책은 이제 적죠. 네. 대부분은 지식정보책, 특히 지식정보책은 대부분은 2개 년도 또는 뭐 위아래로 1년씩 붙여서 4개 년도. 예를 들면 1, 2, 3, 4학년. 그러니까 2, 3학년이 주 대상, 그다음에 책 잘 보는 1학년, 그다음에 책을 좀 많이 안 본 4학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책이요. 이상하게 재밌는 지구과학 요런 책이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정보가 좀 많죠. 네, 그러니까 1학년 아니에요. 2학년 아니에요. 그다음에 모양이 바뀌는 달이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왜 초승달 있고 반달 있고 그다음에 보름달 있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용 자체, 주제 자체, 소재 자체도 1, 2, 3, 4학년용, 1, 2, 3학년용은 아니죠. 아니죠. 그런데 제가 이걸 보여드린 건 뭐냐면 이 책은 그림이 좋아요. 그림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반백과사전식으로 뜯어보면서 그림과 함께 과학 분야를 좀 이렇게 그러면서 인지적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아, 그래서 요래서 달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구나. 아, 이게 이렇게 이런 책이거든요. 네, 이런 책 같은 경우는 이제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얘네들은 다 보는 거죠. 다 보는 거라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얘네들은 다 보지 말고 그냥 여기서는 달 모양이 변하는 부분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달 모양이 변하는지, 변해 보이는지. 네. 그런 식으로 활용할 만한 책인 거죠. 네. 그렇게 또 책을 좀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 책도 이제 그 그림입니다. 이제 마케팅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마케팅을 잘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잘 피해가는 게 독서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독서에 대한 좀 전반적인 얘기 좀 더 할게요. 자,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정독이 중요합니까? 다독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네. 자, 제가 앞에서 그랬죠. 읽기 능력, 문해력. 정말 중요하다. 이거를 길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독서다. 왜냐는 거죠. 왜냐하면 심플합니다. 텍스트를 많이 봐야 돼요. 네, 읽기 능력, 문해력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텍스트를 많이 봐야 돼요. 텍스트, 글을 많이 봐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아이 주변에 글이 뭐가 있죠? 글 종류, 교과서, 참고서, 신문, 잡지, 책.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 중에 많이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만만한 게 뭡니까? 교과서인가요? 아니죠. 참고서인가요? 재미없죠. 신문, 잡지, 책, 뭘까요? 책입니다. 책이 제일 만만합니다. 물론 가끔 또 이런 질문도 종종 받아요. 특히 중고학년 때 신문 보면 좋지 않을까요? 잡지 보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신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습니다. 다만 대체로는 책보다는 어렵습니다. 책보다는 딱딱합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아이가 뭐 천문을 좋아해요. 천체를 좋아해요. 우주를 좋아해요. 그런 경우라면은 우주가 들어있는 잡지 내용 중에 우주 부분은 안 딱딱하겠죠. 오히려 더 좋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관심사가 꽂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관심사가 특정 분야에 꽂혀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냥 그러니까 관심이 뭐 딱 그러니까 똑같다. 네, 관심도가 똑같다. 이 상태에서는 신문이나 잡지보다는 어쨌든 책이 더 편하죠. 네, 잘 만들어진 책이라고 치고, 네, 그래서 독서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교과서 많이 읽어도 또는 참고서 많이 읽어도 또는 신문이나 잡지를 많이 읽어도 많이 읽기만 하면 문해력이나 읽기 능력은 길러집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아이들한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책을 읽는 독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책도 보면 만화가 있고요. 학습 만화가 있고요. 소설이 있고요. 비문학이 있는데 결국은 제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인가요? 이제 이거 얘기해 드릴 거예요. 만화는 왜 그 코믹 만화 있죠? 이거는 읽기 능력 만화 많이 본다고 읽기 능력 길러지는 건 아니죠. 그다음에 학습 만화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학습 만화 많이 본다고 문해력, 읽기 능력이 자동으로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자, 소설은 문학이죠. 문학 위주로 책 읽는다고 비문학 읽기 능력까지 길러지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단 책을 많이 봐야 되는데 책은 문학과 비문학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문학도 보면서 비문학도 봐야 되고 특히 비문학. 네, 공부와 관련해서는 특히 비문학 쪽 독서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어렵습니다. 비문학 읽기가 더 어렵습니다. 가전제품 설명서 읽기 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배려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문해력, 읽기 능력, 독서, 비문학, 어렵다, 배려, 꾸준한 노력. 네, 기승전 독서인데 배려, 꾸준한 노력.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케팅에 당하지 말자. 네,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또 요거. 독서에 실패하는 가장 많은 경우입니다. 네. 가장 큰 이유, 독서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 뭐냐면은 독서도 폭넓은 의미에서 학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학습은 배경 지식, 지식과 기능, 태도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네,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지식은 말 그대로 배경 지식이고요. 기능은 혹시 기능 올림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하는 거, 요리하는 거 이건 다 하는 거죠. 이런 걸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생각하기, 탐구하기, 문제 해결하기 이건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태도. 태도는 뭐죠? 긍정적인 태도.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애가 공룡에 꽂혔어요. 또는 자동차에 꽂혔어요. 얘는 뭡니까? 태도가 너무 좋죠. 공룡 볼 때. 그러니까 태도가 좋으니까 긍정적이니까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집중하는 거고 집중하니까 생각을 더 깊게 많이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더 어려운 책도 읽어내는 거죠. 네, 그게 태도입니다. 요 세 가지가 축을 이루어야 되는데 독서는 요 세 가지를 다 훈련시켜 줍니다. 그래서 독서는 읽기 능력, 문해력 측면에서도 정말 중요할 뿐만 아니라 폭넓은 의미의 학습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정말 많은 것을 해결해줘요. 정말 저는 너무너무 이거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 강의 들으시는 우리 부모님들 정말 진심으로 꼭 독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말 그 마음이 많고요. 어쨌든 그래서 독서의 그 엄청난 위력이 또 그 위력이 뭐냐면은 일단 1차적으로는 문해력, 읽기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더 넓게는 배경 지식도 많이 쌓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기능 듣는 능력 말하는 능력 왜 있잖아요. 책 많이 본 애들이 말 잘하죠. 뭐 당연히 잘 읽죠. 그 다음에 잘 쓰죠. 읽기 잘 쓰죠. 여자애들 책 많이 본 애들 네, 잘 쓰죠. 생각 잘하죠. 발표 잘하죠. 이런 애들이 저기 탐구도 잘해요. 네, 과제도 잘합니다. 왜? 왜 책 많이 보면 이런 걸 잘하냐는 거예요. 왜냐면 책을 보는 동안 얘가 훈련되기 때문이에요. 아주 심플합니다. 그 다음에 태도. 자, 이때 태도는 또 뭐냐면은 관심 이런 거하고 약간 다른데 뭐냐면 엉덩이의 힘입니다. 우리가 태도 얘기할 때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집중력 얘기하죠. 네, 집중하는 태도. 그다음에 그걸 이제 엉덩이의 힘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실제로 초등학교 고학년 가면 이제 엉덩이의 힘 싸움입니다. 그래서 습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습관. 네. 엉덩이의 힘, 습관, 집중력, 집중하는 시간 유지, 그 태도 이렇게 되는데 이걸 길러준다고요. 독서의 또 엄청난 효과 중에 하나가 이 태도를 엉덩이의 힘을 길러줘요. 엉덩이의 힘을.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독서에 실패하는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요거라고 했죠. 그게 뭐냐면은 자,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독서에서. 이렇게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한테 제가 이 질문을 하면은 대부분은 기능이나 태도라고 얘기를 하세요. 지식이라고 얘기를 안 하세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저하고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빼고 다른 분들 있죠? 네, 저 다른 분들 이 강의 안 듣고 계신 저 바깥쪽에 있는 네, 다른 부모님들은 지식, 기능, 태도 중에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독서에서? 독서의 효과, 지식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 나는 기능이나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다른 엄마, 다른 부모들은 아마 독서하면은 백윤씨 먼저 생각할걸요? 라고 대답을 하세요. 네. 근데 제가 다른 부모분들한테도 질문하잖아요. 그럼 똑같이 얘기하세요. 즉, 다른 부모님들은
우리 부모님들도 배경 지식을 1순위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봤을 때는 배경 지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독서에서는. 자, 그래서 독서가 꼬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자, 무슨 얘기냐? 독서의 중요성, 독서가 왜 중요합니까? 또는 독서의 효과, 가장 큰 효과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1번이 가장 중요한 게 배경 지식 습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가장 큰 효과, 가장 중요한 효과는 뭐냐면 엉덩이의 힘을 길러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효과는 기능을 길러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배경 지식 습득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럼 뭔 차이냐? 1위를 배경 지식으로 생각할 때랑 1위를 태도로 생각할 때랑 아니 1위를 배경 지식으로 생각할 때랑 배경 지식을 3위로 생각할 때랑 뭐가 달라지느냐? 자, 뭐가 달라지냐면 고르는 책이 달라져요. 1위를 독서 효과 1위를 배경 지식으로 생각을 하고 책을 보잖아요. 책을 고르잖아요. 그러면 정보량이 많은 책을 찾습니다. 정보량이 적은 책은 손이 잘 안 가요. 내가 이 정도의 금액을 들여서 내가 30만 원, 40만 원의 돈을 들여서 책을 사는데 우리 애가 이 책을 사서 배경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최대한 많이 그러려면 정보가 최대한 많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많은 책을 선택해서 들어가는 순간 우리 아이들은 이제 헉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책을 안 보기 시작합니다. 부담스러워하고 집중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한 3번만, 4번만 반복돼 보세요. 특히 이제 뭐 교땡, 웅땡 이런 데 있죠. 네, 브랜드라고 하는 그런 데 뭐 3개, 5개 뭐 이렇게 들여버리면은 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막 이렇게 해서 카드 쫙 이렇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남편 집에 없을 때 택배 해주세요. 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딱 와요. 그러면 이제 책꽂이에다가 짜라라라라 짜라라라라 짜라라락 하면 일단 마음이 든든하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를 불러가지고 난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얘가 물론 잘 보는 책도 있으면 다 잘 보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러면 진짜 최고죠, 최고. 근데 이제 어떤 건 잘 보는데 안 봐요. 또 안 봐요. 또 안 봐요. 아, 왜? 내가 이렇게 이게 남편 모르게 네, 아무튼 네. 그렇게 했는데 왜 안 봐 책을? 이게 한 세네 번 반복되면은 이제 결론이 뭐로 나오냐면 아, 우리 애는 책을 안 봐요. 우리 애는 독서를 안 좋아해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어느 시점이냐면 초등학교 저학년. 그다음에 근데 뭐 어떻게 불안불안은 해요. 근데 막 학습 만화는 봐요. 그리고 학습 만화라도 차라리 책 안 보는데 그래도 뭐라도 보면 좋지 않겠어? 학습 만화라도 보면 좋겠잖아. 이런 얘기 들으면 그게 귀에 쏙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학습 만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작용이 생겨버려요. 학습 만화가 해결해 줄까요? 아닙니다. 그 학습 만화 쪽에서 제가 그건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그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진짜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1순위는 배경 지식을 놓으시면 안 돼요. 1순위는 태도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아무리 배경 지식이 많고 아무리 그 하는 능력이 좋아도 마음이 떠 있으면 안 합니다. 그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근데 마음이 딱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노력합니다. 노력합니다. 좀 힘들어도 노력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얘예요. 그 다음에 얘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잘 정리정돈 하셔가지고 책을 고르실 때 배경 지식만 먼저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독서의 효과. 네, 아까 얘기했던 엉덩이의 힘 이게 제일 1번. 그 다음에 생각하는 힘. 네, 기능이요. 네, 사고력. 네, 그 다음에 표현력과 문장력이 당연히 좋아집니다. 이것도 기능이죠. 그 다음에 어휘력도 당연히 좋아지고요. 네, 이런 이제 독서의 효과들이 자자자자자 다 따라오는 거예요. 자자자 따라옵니다. 네, 그래서 책을 고르시거나 독서를 진행하실 때 효과는 따라오는 거예요. 네, 효과는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책을 고르시는 데에 집중을 하세요. 네. 네, 요 엉덩이의 힘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럼 엉덩이의 힘이 길러지게 하는 게 1순위라면 결국은 집중력을 길러준다는 거고 집중력을 길러준다는 거는 집중을 할 수 있는 책을 골라준다는 거고 그런 책이 어떤 책이겠습니까? 재밌는 책, 쉬운 책, 만만한 책, 볼 수 있는 책. 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그러면은 보게 되고 자꾸 보게 되고 집중해서 보게 되고 다독하게 되고 그러면 얘네가 다 따라옵니다. 얘네는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을 하나하나 잡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얘네들은 다 따라오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 방법이 다독입니다. 다독. 다독에 성공하셔야 돼요. 네. 다독에 성공하려면 아이가 볼 수 있는 볼만한 책들을 골라내셔야 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에빙하우스의 기억의 망각곡선입니다. 아무리 아이가 책을 재밌게 집중해서 봤다고 하더라도 48시간이 지나면 책 내용의 20%만 남습니다. 이틀. 한 달 지나면요. 10%도 안 남을 겁니다. 원래 인간은 이래요. 원래 인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60권짜리 책을 사갖고 그거를 딱 꽂아놨는데 우리 애가 1번부터 60번까지를 짜자자자 해서 다 봤다. 아, 우리 애가 저 60권 안에 있는 정보의 대부분이 우리 아이의 머릿속에 백인식으로 딱 들어갔겠구나. 는 아닙니다. 한 10% 최대 그 정도 남을 겁니다. 네. 근데 다독이면 된다고. 왜? 다독이 뭡니까? 책을 많이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60권 중에 10%는 6권 분량밖에 안 되지만 몇천 권의 10%는 몇백 권 분량의 배경 지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죠. 그래서 다독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거고. 자, 이제 독서 관련된 이제 전반적인 내용 중에 이제 거의 마지막 내용에 해당합니다. 자, 읽기 독립, 읽어주기. 네,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좀 명확하게 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읽기 독립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는 것이 읽기 독립이다? 아닙니다.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글을 읽어요. 소리를 한자 그 정확하게 소리를 내서 딱 읽었어요. 근데 뭔 소리인지 몰라요.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 읽기 독립이란 혼자서 정확하게 읽으면서 의미 파악을 하는 것. 이것이 최소한의 읽기 독립인 거고 더 나아가야 되기는 해요. 적극적으로 의미를 재구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읽은 정보, 내가 이해한, 내가 습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통찰력을 발휘하는.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먼 얘기죠. 네. 유아 유치 아이들한테 자, 책 읽었으니까 통찰력을 발휘해라 뭐 이럴 건 아니긴 해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1차 목표는 이거죠. 정확하게 의미 파악을 하는 것. 네, 요것이 읽기 독립이지 소리 내어 읽는다고 해서 읽기 독립을 읽기 할 줄 안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왜 읽어달라고 하냐. 이거 얘기 제가 좀 자주 받는 질문이에요.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님, 심지어 초등학교 3학년 부모님한테도 이런 질문을 받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네, 우리가 이 이유를 알고 있으면은 아이가 이해가 됩니다. 자, 뭐냐면 자, 혼자 읽을 때, 자, 눈으로 책을 봅니다. 그럼 책에 이제 텍스트를 봤죠? 그러면은, 눈이 여기 있잖아요. 네, 눈이 여기 있죠? 그럼 눈으로 텍스트를 보면은, 눈으로 이제 정보가 들어오죠? 들어온 정보를 후디업으로 보내요. 그 다음에 후디업에서 대충 의미 파악한 다음에, 그거를 측디업으로 보내요. 측디업에서 한 번 더 의미 파악한 다음에, 그거를 소리 신호 비슷한 정보로 바꿔서 전디업으로 보내요. 전두엽에서 최종적으로 의미 파악을 합니다. 이게 혼자 읽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후두엽, 측두엽, 전두엽 이렇게 뇌를 다 쓰죠. 그러니까 뇌 발달, 그러니까 사고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혼자 읽는 거라면 읽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귀로 소리가 들려오죠. 네, 그러면은 귀는 여기 있습니다. 측두엽입니다. 소리가 귀 타고 측두엽으로 들어갔죠. 그러면 측두엽에서 이 소리 신호를 전두엽으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음압파. 그러면서 눈은 뭐 보냐? 글을 안 보고 그림을 보니까 그림 이미지 정보가 또 이리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소리 정보와 이미지 정보까지 더해져서 정보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독서가 더 잘 되죠. 네. 그리고 읽어주면 아이 입장에서 안 해도 되는 게 뭡니까? 눈으로 글자 안 봐도 되죠. 그 다음에 글자 정보를 뒤로 안 보내도 되죠. 뒤로 들어온 정보를 의미 파악 대충 안 해도 되죠. 측디업으로 안 보내도 되죠. 측디업에서 정보 의미 파악 또 한 번 안 해도 되죠. 측디업에서 소리 정보를 바꾸는 거 안 해도 되죠. 네. 바로 소리가 들어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읽어줄 때랑 혼자 읽을 때를 비교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진짜 몇 배로 편한 거예요. 읽어주면 몇 배로 편해요. 그래서 엄마 책 읽어줘.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엄마 나는 책을 보고 싶어요. 근데 내가 아직 읽기독립 훈련이 충분히 안 돼 있다 보니까 혼자 읽으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엄마가 읽어주면 너무 편해요. 나는 너무너무 책을 보고 싶어요. 근데 좀 편하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읽어주세요.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읽어주셔야 돼요. 언제까지? 아이가 고만 읽어달라고 할 때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읽어주는 것도 독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읽기 독립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다. 왜? 혼자 이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이거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요것만 엄마가 읽어줄 때는 요것만 하다가 이제 읽기 독립 한글 책에 딱 깨치고 나니까 이제 혼자 읽으래요. 혼자 읽기 시작하는데 이걸 혼자 다 해야 되는 거는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되게 힘든 거죠. 그래서 읽기 독립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자, 그래서 읽기 독립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수학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한글은 빨리 뜨는 게 좋기는 해. 빨리 뜨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읽기 독립을 한다는 게 한글을 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빨리. 그래서 옷에도 적당히. 네, 무리는 하지 말고요. 아이 막 스트레스 만땅되게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닙니다. 좋대, 하자, 참고 견뎌. 네,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이것도 다중지능 이론에 또 영향을 받거든요. 언어지능, 네, 타고난 지능. 그러니까 EQ, IQ 다음이 다중지능이에요. 8가지 지능 중에 언어지능이 있습니다. 언어지능은 또 타고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좋은 아이라면 5세 때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또 시댁에 누구 닮아갖고 안 좋으면은 그러면은 5세가 되게 5세 때는 너무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푸시하시면 안 되죠. 네. 근데 이제 가급적 네, 빨리 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7세는 예비초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7세는 무조건 읽기 독립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이에 따라서는 정말 친절하게 하더라도 네, 친절하게 반복해서 많이 하더라도 어쨌든 이건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세 때는 읽기 독립에 올인을 해야 된다. 이때는 1순위는 읽기입니다. 수학 아니에요. 영어도 아닙니다. 읽기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혼자 읽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 우리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읽기 독립을 훈련하는 그 시기일 때에는 어려우니까 쉬운 책을 혼자 읽게 해야죠. 그 다음에 글밥이 많은 거는 읽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거를 이제 서서히 이제 난이도를 올려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리 내서 읽는 거는 저는 많이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읽기 독립이 상당 부분 된 상태에서는 소리 내서 읽는 게 의미가 있어요. 소리 내서 읽으면서도 계속 의미 파악을 할 거니까. 하지만 읽기 독립이 아직 이제 초반이거나 아직 중반도 안 된 요 시기면은 이 시기인데 소리 내서 읽으라고 하면은 소리를 정확히 내는 데에만 집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소리 내서 읽는 거를 많이 하는 거는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유아 독서 강의 1부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2부 또 잘 준비해서 2부 때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용호 강사입니다. 유아독서법 두 번째, 유아유치독서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전반적인 상황, 네, 그 다음에 독서에 대한 또 전반적인 네, 얘기들을 좀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이 독서 진행하실 때 역시나 이제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단계가 이제 책을 고르는 시점이죠. 그래서 뭐, 어, 사실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뭐 저도 만약에 저 부모, 저희의 독서 진행할 때도 제가 제일 또 저기 마지막에 고민했던 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고를 건데, 어떤 책을 보여줄 건데 이거였죠. 항상 그랬죠. 그래서 그냥 사실 그냥 누군가 정말 괜찮은 책, 내 아이한테 잘 맞는 책을 이렇게 콕콕 집어줬으면 제일 좋겠어요. 네. 그렇긴 한데 이제 그게 또 뭐 그게 또 여건이 또 쉽진 않죠. 네. 그래서 일단 저는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된다. 일반적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내 아이한테 적용해야 될 기준. 일반적 기준을 근거로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내 아이한테 적용할 기준. 네. 그래서 그거를 잘 잡으시는 게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걸 그러기 위해서는 뭐 제 강의 한 번 듣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제 강의 내용을 참고를 하신 다음에 제가 소개한 추천한 책들도 참고로 보시고 그다음에 그걸 아이한테 그다음에 우리 부모님이 생각한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 그런 책을 또 아이한테 보여줘 보시고 자꾸 아이한테 보여줘 보셔야 돼요. 네. 뭐 판단해 보시고 보여줘 보고 판단해 보고 보여줘 보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과정이 쌓여야지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그 감이 딱 오세요. 내 아이는 요 정도의 책 소화를 해내는구나 이게 오거든요. 음, 콕 집어드리면 제일 좋긴 한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일이 다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어쨌든 거치지 않으면은 그 결과까지 도달을 못하거나 이상한 결과가 나오거나 그게 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뭐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콕콕콕콕 다 찍어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건 뭐 사실 현실적으로 좀 뭐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어 뭐 그냥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 자 그럼에도 그래서 이제 그 기준점, 네네, 내 아이에 맞는 책을 고르는 그 기준점을 이제 빨리 좀 그래도 가급적 최대한 빨리 잡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자 네이버에서 행공신 치시면 제 블로그가 나온다고 그랬죠. 네, 제 블로그 첫 화면에 보시면 요 위쪽에 이 공지글을 항상 띄워 놨어요. 독서법 행공신 추천도서 목록이라고 해서 네, 여기를 들어가시면 그 포스팅에 요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해 놨습니다. 네, 지금 흐려서 잘 안 보이시지만 이게 PDF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일을 그 컴퓨터,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확대해서 보시면은 여기가 연령이에요. 3, 5세, 뭐 5, 6세, 7세, 초등학교 1, 2, 3, 4, 5, 6학년, 뭐 이렇게 연령, 학년, 그다음에 여기가 문학, 그다음에 뭐 수학, 사회, 과학, 뭐 역사, 철학, 기타 이렇게요. 그러면 만약에 내 아이가 7살이다 그러면 요렇게 가서 뭐 7세 초등학교 1학년, 7살이면 또는 초등학교 1학년이면은 요 학년, 요 나이대에 해당하는 사회책, 과학책 뭐 이런 책들. 네, 요게 이제 단행본 시리즈물들이거든요. 네, 요런 책들을 도서관에서 검색하셔 가지고 빌려 가지고 그걸 아이한테 보여줘 보시는 거죠. 요게 이제 제가 직접 읽고 '아 요 정도 책이면 괜찮겠다.' 싶은 책들을 이제 올려 놓은 거거든요. 이 출판사는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해 놓은 거. 예, 광고 아니에요. 네. 근데 출판사가 알든지 모르든지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제가 봤는데 괜찮다고 생각되는 책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니까, 네, 얘네들을 이제 빌려 갖고 아이한테 보여주시면서 아이의 반응을 보면서 '아 우리 요거보다 약간 좀 어려워도 되겠네.' 그럼 위로 올라가는 거고, 네. 아니네 그럼 약간 내려가는 거고, 네, 이렇게 그래서 기준점을 찾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이렇게 추천도서, 일종의 추천도서 같은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올려 놨고요. 자 그다음에 책을 고를 때 기준이 되는 일반적 기준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네, 그걸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음. 뭐 복잡하지 않아요. 뇌입니다. 또 독서를 한다는 건 결국 뇌가 하는 거니까 뇌. 네, 뇌는 이제 또 우뇌가 있고 좌뇌가 있죠. 그러니까 우뇌가 문학의 뇌, 문학, 전래명작. 좌뇌가 비문학의 뇌, 그러니까 과학, 사회. 정확히 말하면 설명문, 논설문.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뇌하고 좌뇌가 이제 언제 발달하느냐. 응애하면은 일단 운의 중심이에요. 운의 중심. 그러다가 좌뇌는 3 세부터 발달을 시작해서 5 세에 좀 드러나요. 5 세에 드러나고 7세 때 본격적으로 발달을 합니다, 좌뇌는. 네. 그래서 7세 때 좌뇌가 본격적으로 발달을 하는데, 좌뇌가 비문학의 뇌라고 그랬죠. 설명문. 논리의 뇌. 책으로 치면은 설명문의 뇌, 비문학의 뇌. 그래서 5 세부터 좀 드러난다고 했죠. 네. 그게 이제 5 세부터 구체적 조작기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기 5 세부터 초등학교 3 학년 요 시기를 구체적 조작기라고 얘기하고, 좌뇌 담당인 논리적 사고가 이제 괜찮아지는 시기. 그런데 대신에 이 논리적 사고의 대상이 구체적이어야 되는, 구체적인 것으로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식이 구체적 조작기. 그러니까 설명문,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설명문 읽기가 가능은 하지만 그 설명문에 들어있는 정보들이 구체적인 것들이어야 된다. 네, 요거. 자, 형식적 조작기는 건 뭐냐면 논리적 사고를 계속 할 수 있는데 논리적 사고의 대상이 추상적인 걸로도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다. 이게 형식적 조작기예요. 그래서 자, 논리적 사고는 언제부터 할 수 있다? 5 세부터. 그래서 설명문은 5 세부터 볼 수 있다. 비문학은 5 세부터 볼 수 있다. 그런데 5 세부터 초2까지는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비문학 설명문 책, 결국 뭡니까? 사회, 과학, 수학, 역사 이 영역 책들. 이 영역 책들은 5 세부터 볼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들 위주여야 된다. 추상적인 걸로도는 초산부터 본다. 그러면 이제 에너지, 뭐 그다음에 뭐 물질, 물체, 뭐 이런 건 이때 봐야 되는 거죠. 이때. 그럼 이때 볼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코끼리, 네, 뭐 사자, 뭐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물과 얼음, 뭐 비 이런 거, 네, 똥 이런 거는 이때 다 볼 수 있죠. 왜? 구체적인 것들이니까. 네, 요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언어 담당이 측디업이거든요. 측디업은 7 세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첫 시간에
읽기 독립 막 거푸물고 강조했잖아요, 여기서. 그다음에 두정엽은 수학인데 이게 또 7세부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아 수학 강의 때 이 얘기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까먹지 마시고 기억하셔야 될 게 뭐, 운해, 요 시기는 1세부터 5세까지는 운해니까 문학 뇌니까 창작 위주로 읽히시고, 논리사고는 5세부터 할 수 있다. 좌뇌, 그러니까 비문학. 그래서 5세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에 추상적인 거. 결국 어렵다는 얘기죠. 추상적인 게 어렵다는 얘기니까 추상 어휘들이 많이 나오는 비문학 책, 사회과학 영역 책 중에서 비문학, 그러니까 그 추상 어휘들이 많이 나오는 사회과학 책들은 초등학교 3학년 이후에 봐야 된다. 그러면 요 시기는 사회과학 책을 많이 보긴 봐야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 위주의 책이어야 된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5세, 초3, 구체적, 추상적. 요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네,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논리적, 구체적 대상, 맞죠? 추상적인 걸로도 논리적 사고, 네, 이렇게.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책 고를 때,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어렵지 않아요. 네. 특히 이 시기에 책 고를 때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5세, 6세, 7세, 1학년, 요 시기에 사회과학 책 골라주실 때, 제가 아까, 저기 첫 시간 때 그랬잖아요. 책을 고르실 때 정독하시라고. 우리 부모님이 그러니까 꼼꼼하게 읽어보시라고. 읽어보실 때 본문 텍스트를 보세요. 그래서 본문 텍스트를 봤는데 어휘가 추상 어휘가 많으면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건 이 아래로 가야 돼요. 아래로. 글 양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게. 근데 추상 어휘가 적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도 돼요. 요 연령대에 봐도 됩니다. 네. 그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 영역이 있어요, 영역.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적절한 영역. 예를 들면,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제가 자주 인용하는 사례가 한국사 통사책이에요. 이거 언제 볼 거냐. 자, 한국사 책 하면은 어떤 책이 딱 떠오르냐면은, 구석기부터 근현대까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그 다음에 고조선,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삼국시대, 그 다음에 후삼국, 삼국시대, 통일신라, 후삼국, 그 다음에 고려,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저기 뭐죠? 대한제국,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해방, 뭐 6.25 이거 시대 순서대로 쭉 가는 구석기부터 현대까지 시대 순서대로 쭉 가면서 주요 인물과 사건들이 인과관계로 쫙 가는 책. 예를 들면 한국사 편지, 용선생 한국사 뭐 이런 걸 통사책이라고 불러요. 자, 이거는 한국사에서 통사 영역의 책이거든요. 이건 언제 보면 좋을까요? 이거는 진짜 빨라야 4학년 후반기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보통 5학년. 네. 이거를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에 들어가면 거의 99.9%는 실패합니다. 이렇게 영역별로 시기가 있어요. 네, 그 시기를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이가 있죠. 5세, 6세, 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래서 여기가 문학이에요. 여기가 문학이고, 여기가 비문학 영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역별로 자연이 먼저 등장하죠. 왜 자연이 먼저 등장하죠? 쉬우니까. 왜 쉬울까요? 구체적인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이거. 자, 5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까지는 구체적인 것들이어야 된다. 네, 이걸 똑같이 적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문학부터 먼저 볼게요. 자, 창작. 네, 6세 창작. 7세 전래. 전래로 5세, 6세로 가도 되죠. 근데 전래 중에도 또 그냥 스토리는 단순하지만 그 안에 좀 생각할 거리들이 있는 전래들도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5, 6세 때 아이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전래는 그림책이고 글량만 보고 페이지 양만 봤을 때는 초일리가 보기에는 좀 쉬워 보일지 몰라도 아닙니다. 안에 들어있는 왜 전래가 그 오랜 시간 동안 구전되어 온 이야기인데요. 만만한 책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5세부터 보셔도 괜찮고 7세 때는 꼭 봤으면 좋겠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도 읽기 독립 때 혼자 읽기 연습용으로 또 봐도 좋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전래는 이렇게 쭉 활용해도 되는 책. 이렇게 전래는 이렇게 쭉 활용하시고 전래는 전래대로 쭉 활용하면서 이제 읽기 독립 이때 해야 된다고 그랬죠? 7세 1학년 그러면서 문고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글자 크고 글량 적고 사파 많은 문고판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반대로 글자 크기 작고 그림 사파 적고 글량 많은 페이지 많은 문고판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명작. 네.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죠. 명작을 제대로 봐야 된다. 그래서 명작을 다 볼 필요는 없어요. 명작은 양보다 질입니다.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남자아이인데 빨간 머리에 꼭 볼 필요 없죠. 여자아이인데 해저 이말리 꼭 볼 필요는 없죠. 네. 그래서 명작은 양보다 질. 그러니까 좀 두툼하게. 네. 그래서 완전히 진짜 그 명작 작품 하나에 완전히 푹 빠져갖고 보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그러려면은 아이가 그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최소 초3에서 이제 초4, 뭐 초5, 명작은 초6까지도 가고 뭐 어떤 명작은 중학생까지도 가죠. 네. 그래서 이렇게 쭉 가면 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이제 문학 중에 좀 쉬운 문학, 네, 쉬운 문학, 네,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문학 책시루 이런 게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용 문학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문학 책시루. 네. 이렇게 왜 제가 이 책 구체적으로 제목을 딱 말씀드린 이유는 그 책이 정말 좋아요라기보다는 그냥 초등학교 5, 6학년 때 문학책을 보면 좋아요 이래 버리면 이게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때 문학책 뭘 보라는 거지? 무슨 소나기 봐야 되나? 뭐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소나기도 중학생용 소나기가 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이어야지 우리 부모님들한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 딱 찍은 거예요. 우리 문학 책시루. 네. 그러니까 걔를 이제 샘플로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보면 한 게 이 정도의 책을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이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느껴지시게끔 그런 거고요. 자, 이제 문학은 요렇게 쭉 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문학과 비문학의 비중은 당연히 이쪽은 창작이 많아야 되죠. 근데 5세부터는 5대5 정도. 네. 또는 뭐 창작 6에 비문학 그러니까 문학 6에 비문학 4 뭐 이 정도 5대5 정도라면은 7세는 뒤집혀야 돼요. 7세는 문학 4에 비문학 6 뭐 이렇게 초 1, 2는 더 뒤집혀야 됩니다. 문학 3에 비문학 7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고 공부에도 이쪽이 더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쪽 비중을 점점 늘려야 됩니다. 자, 이제 비문학 영역입니다. 비문학 영역은 자연이 있고요. 자연, 과학, 사회, 수학, 그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역사예요. 네, 그다음에 역사, 철학, 기타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자, 제가 방금 나열한 비문학 영역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뭘까요? 이 질문은 구체적인 게 많은 게 뭘까요? 와 똑같은 질문이고요. 그럼 자연입니다. 네. 뭐 감자, 딸기, 사자, 호랑이, 기린, 뭐 있죠? 벌, 뭐 거미, 뭐 다 구체적인 거잖아요. 다. 네. 그러니까 자연. 그 다음에 자연 관찰은 설명문, 자연 동화는 스토리텔링 방식. 그럼 뭐가 더 쉬울까요? 당연히 동화. 그러니까 자연 동화 먼저. 근데 언제 5세 때. 아까 말했던 그 이유 때문에요. 좌뇌 논리사고. 네. 네. 근데 이제 동화니까 4세도 해볼 만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4, 5세 때 자연 동화, 그다음에 5, 6세 때 자연 관찰, 6, 7세, 5, 6, 7, 6, 7. 요게 자연 관찰. 요때 뭐요? 정보량 적은 거.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네. 정보량이 많으면 안 된다. 안 된다. 꽂히지 않는 이상은 정보량 많으면 안 본다. 그러니까 정보량이 적은 자연 관찰. 그다음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때 정보량이 많은 자연 관찰. 요렇게 자연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다음에 비문학 영역 중에서 구체적인 게 많은 거는 과학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과학책이 많은 거예요. 구체물로 책 만드는 건 쉬워요. 북극곰으로 책 만드는 건 쉬워요. 추상적인 걸로 책 만드는 건 어렵습니다. 종교로 책 만드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역도 난이도가 있다. 그러면은 그 영역의 난이도의 결정은 뭐가 한다? 구체적인 게 많은 게 쉬워진다. 그게 과학. 특히 생물 쪽, 그다음에 화학 쪽, 뭐 지구과학 쪽, 뭐, 뭐 만질 수는 없지만 뭐 해, 달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뭐 화산, 뭐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림으로라도 딱 느껴지잖아요. 구체적이잖아요. 아주 뜨거운 게 나오는 산. 네. 그다음에 돌, 물, 강, 뭐 이런 거. 네. 그래도 좀 구체적인 것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학이 책이 많죠. 똥, 인체로 가보세요. 뭐 손, 발, 귀, 눈,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영역도 되게 넓고.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게 많기 때문에 과학인데 과학도 역시나 시작은 과학 동화.
과학동화. 그 다음에 설명문 들어가 시작합니다. 원리과학. 이게 설명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정보량 적고 글량 적은 원리과학. 원리과학.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제 원리과학을 이제 좀 높여가는 거죠. 점점 높여가는 거죠. 그래서 왜 첫 번째 영상에서 그 과학책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지구 관련된 거. 저기 달 나오고 그런 거. 그런 게 이제 과학 파트에서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이쪽에서 보면 되는 과학책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과학 동화하고 6세, 7세용 과학 하나, 초1, 2용 과학도 하나, 그다음에 초3, 4때 또 과학 하나. 제가 아까 첫 시간 때 또 그랬죠. 최근 2년이다. 6, 7세용이 있고 초1, 2용이 있고 초3, 4용이 있고 이렇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네,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여기서 한 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구분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기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과학을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오는 영역은, 그 다음으로 구체적인 게 많은 거. 그게 뭐냐면 사회입니다. 자,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리, 역사는 빼고요. 네, 이렇게 좀 세분화할 수 있죠. 영역을 세분화할 수 있는데, 자, 이 세분화한 영역 중에 또 쉬운 영역이 있고 어려운 영역이 있어요. 정치, 경제가 어렵고요. 지리, 생활문화, 이게 쉽죠. 생활문화가 쉽죠. 왜 맷돌, 뭐 이런 거. 네. 생활문화, 문화재들, 저기, 생활에서 쓰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은 구체물이잖아요. 근데 정치, 민주주의, 그다음에 뭐 경제, 무역, 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추상적이죠. 네, 그래서 그걸 구분을 해가지고 그럼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정치 경제 사회에서 정치 경제 쪽은 초등학교 한 3, 4학년 이쪽으로 보내야 되고 초등학교 2, 3학년 1, 2, 3학년 때 보는 사회 영역책은 주로 문화입니다. 문화. 그래서 옛 문화, 뭐 옛날 우리 결혼식 뭐 이런 거. 네, 그런 게 많은 이유가 그다음에 옛날 우리 먹던 음식, 옛날 절기, 뭐 설날에는 뭘 먹었고, 뭐 단오에는 뭐 했고, 그런 책들이 요때 많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회, 영역은 자연 다음에 과학 다음에 사회고, 사회도 이제 동화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사회 탐구가 이제 설명문, 초1, 2용 사회 탐구, 당연히 정보량 적은 거, 글량 적은 거, 그다음에 초3, 4용 사회 영역 책들, 네, 사회 탐구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5학년 가면 더 올라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학인데 수학은 제가 유아 수학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책은 사실 많지 않아요. 적어요.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적어요. 예, 괜찮은 책이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사회나 과학을 대비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독서입니다. 초등 때 사회과학 교과목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작이 되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학 교과목을 대비하는 방법은 독서예요.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 시작되는 수학을 대비하는 방법은 수학책 독서가 아니에요. 그걸로는 안 돼요. 유아수학 강의 들어보세요. 네, 그렇게 대비하셔야 됩니다. 책으로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냥 책은 약간 서브의 느낌. 네, 그냥 서브도 아니고 서브의 느낌으로 책을 네, 그래서 이거 수학책은 크게.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역사죠. 역사는 그냥 세분화한 영역으로 들어갈게요. 6, 7세 때는 인물, 위인 아니에요. 인물. 그다음에 초1, 2 때 유사사기. 그다음에 빠르면 초2 때부터 해서 초3, 4 때 문화사, 주제사. 문화사는 이제 그거죠. 뭐 저기 해시계, 물시계 이런 거. 그다음에 경복궁, 수원화성 이런 게 문화사입니다. 그다음에 주제사는 이런 거예요. 우리 역사 라이벌.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조선을 빛낸 몇인 이런 거라든지 그런 식으로 네 주제 중심.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통사책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주제 중심의 이 정보가 어느 시대의 건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정보에만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네, 그 문화사도 마찬가지고요. 문화사, 주제사, 요게 초3사 이쪽으로 가고 통사는 빠르면 초사입니다. 빠르면 초사. 실제는 초등학교 5학년 이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통사에서 이 전에 봤던 문화사나 주제사나 뭐 유사사기나 인물이나 위인에서 봤던 이 역사 정보들이 여기서 깨지는 거죠. 쫙 깨지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사, 세계사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인물 여기 했죠. 6, 7세 인물, 그다음에 초3, 4 위인 이렇게 얘기했죠. 자, 차이가 뭐냐면
여기 인물은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인물이다. 6, 7세용. 그러면은 한글만 나와야 돼요. 업적은. 그 다음에 세종대왕 사람 이야기만 나와야 돼요. 고기를 좋아했다. 고기 위주로 먹었다. 피부병에 걸렸다. 그런데 백성을 너무 사랑했다. 이래도 백성 저래도 백성 비와도 백성 누나도 백성. 네, 그래서 하다가 뭐 결국 한글을 만들었는데 많이 뭐 신하들이 반대를 했는데 그래도 이겨내고 이렇게 세종대왕의 이야기 고난 뭐 약간 저기 역사 인물 드라마 같은 느낌? 네, 이런 거라면 3, 4의 위인은 물론 3, 4 위인도 이렇게 드라마 같이 써지면 더 좋겠죠. 더 좋은데 대신에 업적이 한글 말고 더 들어가야죠. 과학문화재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장영실도 등장해야 되고 이런 차이입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역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독서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독서는 크게 문학 독서와 비문학 독서 둘로 구분을 합니다. 네, 방금 이 책 영역 순서도 둘로 구분했잖아요. 자, 문학 독서와 비문학 독서인데 기억나세요? 제가 첫 시간에서 독서 진행하실 때 독서의 효과, 그러니까 배경 지식을 습득이 되고 그 다음에 사고력 기능이 길러지고 그 다음에 뭐 집중력, 영동의 힘이 길러지고 태도가 길러지고 이거를 다 머릿속에서 지우셔라. 하나만 생각을 하셔라. 하나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그게 뭐였습니까? 책에 온전히 빠져들어서 보게 하면 된다. 그러면 다 따라온다. 효과는 다 따라온다 그랬죠. 그러면 책에 온전히 빠져들게 하는 게 뭡니까? 재미입니다. 그래서 독서, 재미. 요 두 글자, 두 글자. 이거를 머릿속에 콱 집어넣으셔야 돼요. 독서, 재미. 자, 독서에 성공하려면 재밌어야 된다. 독서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재밌어야 된다. 독서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재밌어야 된다. 이 생각만 하세요. 이 생각만. 그럼 다 따라옵니다. 근데 그 재미가 문학은 정서적 재미, 비문학은 인지적 재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서적 재미, 인지적 재미 네, 이렇게 그 재미가 달라요. 자, 이제 문학 읽기, 네, 문학 영역 읽기를 제대로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7가지를 하면서 읽는 것이 문학 읽기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스키마와 연결하고 상상하고 질문하고 추론하고 중심 내용 결정하고 요약하고 종합하며 읽으면 문학 읽기를 제대로 한 것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되게 있어 보이죠? 네, 뭔가 있어 보이죠? 네, 그런데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 자, 우리는 유아유치 시기에 문학 읽기 진행을 하실 때 요 3가지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중심 내용 결정하고 요약하고 종합하며 읽는 거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창작책 읽고 나서 아이한테 중심 내용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오늘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다 또 굉장히 또 현명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네, 대신에 요건 해야 됩니다. 스키마와 연결하고 스키마는 배경 지식이에요. 그리고 상상하고 질문하고 추론하면은 읽어야 됩니다. 자,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얘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책을 읽을 때 독자는 텍스트와 내적 대화를 한다. 책을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자신에게 말하는 목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독서입니다. 특히 이게 문학 독서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 경험하셨어요. 그 여고 시절에, 네, 여고 시절에 그 그림 하나 없는 소설책 그거 보면서 네, 눈물 흘리면서 밤새면서 욕하면서 이 그지 같은 인간 막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뭐 이랬다가 안 돼 했다가 떠나지 마 했다가 또 못 만나네 막 이런 이게 뭡니까? 이게 책을 읽으시면서 텍스트와 내적 대화를 하고 자신에게 말하는 목소리를 들은 거죠. 네, 이게 문학 읽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문학책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돼요. 네. 자, 이렇게 읽는 게 어떻게 읽는 거냐면 스키마 연결하고 상상하고 질문하고 추론하며 읽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읽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이 4가지를 하면서 읽으면 요 3가지를 자연스럽게 잘하게 됩니다. 다만 요 3가지를 이제 국어 시험에서 이 3가지에 대한 문제의 정답을 정확하게 맞히는 연습은 해야 돼요. 네, 그게 이제 실전 연습이고 문제 푸는 연습, 정답 찾는 요령을 익히는 연습이라고 하죠. 그게 독해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필요하기는 해요. 하지만 책을 읽을 때 독서를 통해서 요 4가지를 많이 한 아이들은 이 3가지도 어느 정도의 연습만 좀 하면은 잘하게 됩니다. 그게 국어예요. 그게 국어입니다. 나중에 이제 국어는 독해잖아요. 그럼 독해 어떻게 하면 잘하냐라고 하면 일단 책을 많이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네. 이걸 하면은 당연히 얘네들 좀 어느 정도 따라오거든요.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유아유치 독서니까 네. 독해까지 자세히 얘기할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우리 애가 그렇게 읽게 하기 위해서 위 네 가지를 이제 잘 하면서 읽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책이 재밌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래가 필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전래 안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큰일 날까요? 아니에요. 전래 안 보면은 유아 유치 때 독서 진행할 때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아닙니다. 안 봐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전래가 완성도가 높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그만큼 완성도가 높으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네 가지를 하면서 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러면 안 보여줄 이유는 없죠. 그래서 필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전래 같은 그런 책을 찾는데 진짜 집중하셔야 돼요. 네. 또 창작이라도 다 같이 똑같은 창작은 아니죠. 더 재밌는 게 있고 덜 재밌는 게 있으니까.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책을 읽어주실 때 읽어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읽는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내 아이한테 내 아이용 창작책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용 책이긴 한데 내가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품에 딱 안고 창작책을 재밌게 읽으세요. 자, 재밌게 읽으면서 약간 의도적으로 티를 좀 내세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빨간 모자가 오솔길을 걸어가요. 나 혼자 할머니 집에 가기 심심해, 너무 심심해. 바로 그때 낯선 그림자가 슬그머니 다가왔어요. 까지 하고 한 장 넘기지 않고 혼잣말로 늑대인가? 이게 뭐 한 겁니까? 이게 상상하고 추론하며 읽은 거예요. 이렇게 추임새. 늑대인가? 얘 뭐 하려는 거지? 아우, 얘 되게 심심한가 보네. 그러고서 넘어갑니다. 널 잡아먹겠다 꼬마. 그림자는 무시무시한 늑대였어. 늑대 맞네. 혼잣말. 그런데 빨간 모자의 눈이 반짝. 꼬마, 꼬마, 아하. 이게 뭐 하려는 거지? 또 혼잣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상하고 질문하고 추론하면서 읽는 거를 약간씩 티를 내시라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봐야 돼요. 네. 근데 아이들 그림책이 재밌습니다. 재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전래같이 그렇게 완성도가 높은 창작책을 잘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그 책을 내가 재밌게 읽으면서 약간의 티를 내는 거죠. 그러면은 가만히 듣고 있던 우리 애도 아무 생각 없었다가도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거를 책 한 권 한 권 볼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날 읽어주는 책 중에 한 권 정도만. 그렇게만 해도 1년에 몇 권입니까? 1년에 뭐 365일에서 60일 뺀다고 해도 300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이미 독서와 관련해서 상당 부분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정도의 것도 실천을 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문학 독서는 요렇게만 하면 돼요. 제가 얘기했죠. 독서 전, 독서 중, 독서 후 뭐가 중요하다고요? 독서 중. 그게 90%라고 했죠. 근데 그 90%의 독서 중을 이렇게 완성도가 높은 책을 엄마가 아빠가 재미있게 읽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독서는 성공입니다. 네. 그 다음에 남는 게 이제 독후 활동인데 그건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비문학입니다. 비문학은 제가 아까 독서 재미 그랬죠. 자, 근데 비문학은 무슨 재미라고 그랬죠? 인지적 재미라고 그랬죠. 인지적 재미가 뭐냐? 아는 재미입니다.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재미. 그걸 인지적 재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책이에요. 자, 이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오 이랬어요. 왜냐면 저도 몰랐거든요. 돼지는 보통 엄마 돼지가 젖꼭지가 12개가 있대요. 12개. 12개가 있고 그러니까 보통 새끼를 12마리 낳는다는 거죠. 근데 이 애기 돼지가 딱 태어나잖아요. 그럼 이제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 젖을 딱 물죠. 막 빨아먹죠. 내가 배가 부르면 자죠. 자다가 이제 일어나요. 그럼 또 배고프죠. 그럼 또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때 자기가 물었던 젖꼭지만 물대요. 그러니까 젖꼭지에 번호가 넘버링이 매겨지는 거예요. 1번부터 12번, 1번부터 12번. 그리고 자기 것만 무는 거예요. 다른 돼지, 아기 돼지가 문 거는 안 문대요. 안 문대요. 자, 근데 13번째 돼지가 만약에 태어나면 어떡하죠? 얘는 1번부터 12번까지 이미 젖꼭지 넘버링이 돼 있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살려면 아무거나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문대요. 그냥 죽는 거예요. 네. 물론 사육사분이 이제 분유 타가지고 이렇게 살리긴 한대요. 살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돼지 하면 우리는 막 이렇게 막 더러운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얘네들이 상당히 깔끔합니다. 네. 이거 보면서 저는 이게 인지적 재미. 인지적 재미입니다. 네. 그리고 돼지는 조금 더 보면은 돼지는 부를 상징하죠. 왜요? 12마리, 또 12마리,
또 12마리. 그러니까 돼지 저금통. 뭐 그런 거라든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돼지를 좋아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뭐 음식이 뭐 발부터 뭐 어디까지 안 먹는 게 없습니다. 네, 안 먹는 게 없고 그다음에 주의사항. 네, 익혀 먹어야 되죠. 익혀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음식 문화, 그다음에 가공식품, 네, 그다음에 버릴 게 없습니다. 네, 진짜 버릴 게 없어요. 여기 가죽. 네, 가죽으로 뭐 가방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그다음에 돼지 판막. 돼지 판막이 사람 심장하고 가장 유사하대요. 사람 심장 판막이라. 그래서 사람 심장, 인간의 심장 수술을 할 때 판막을 돼지 판막을 쓰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진짜 버리는 게 정말 털, 돼지 털은 또 붓으로 쓸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훌륭한 동물입니다. 돼지는. 네. 이런 거. 동백꽃은 향기가 별로 없어요. 꽃인데 왜 그런지 아세요? 겨울에 펴요. 겨울에 피니까 춥잖아요. 추우니까 벌나비가 없잖아요. 벌나비가 없으니까 꽃가루 바지 누구 시켜요? 벌나비 아닌 다른 애 시켜야 돼요. 벌과나비가 아닌 다른 애. 누구? 새. 동백새. 근데 동백새는 저 위에 날거든요. 벌과나비는 낮은 데 있지만 새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 위에까지 향기를 뿜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기를 별로 내뿜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눈에 잘 띄게, 잘 보이게. 그래서 빨간색. 그다음에 꽃도 크죠. 네, 요렇게. 그래서 향기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동백꽃은. 그다음에 홍콩강시. 홍콩강시는 왜 통통통통 다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처녀귀신은 쓱 가잖아요. 홍콩강시는 통통통 가요. 왜 그러냐? 홍콩은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관이라고 치고 관을 원래 눕혀서 묻어야 되는데 세워서 묻는데 평평한 땅이 좁아서. 그러니까 홍콩 분들은 죽어서도 누워서 쉬지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이렇게 서 있다가 이제 나오니까 얼마나 발이 저리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통통통통통통 다니는 거죠. 네, 재밌죠. 이게 인지적 재미입니다. 네, 요게 비문학입니다. 그래서 비문학은 성공하려면 인지적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책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 자, 그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문학도 재밌는 책 찾아주시고 읽으시고 비문학도 인지적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담스럽지 않은 책을 찾아서 독후 활동에 집중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이러면 독서는 성공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요. 쭉쭉쭉쭉 올라가요. 쭉쭉쭉 올라가고 자, 이제 우리 특히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실천력이 워낙 좋으시기 때문에 독후 활동 쪽에도 관심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독후 활동을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독후 활동은 너무 어렵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만들기 하는 거 좋아요. 네, 좋아요. 좋은데 그것 때문에 책 읽는 시간을 뺏기는 거는 좀 네,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가끔 하는 건 괜찮다. 네, 그리고 또 이런 거 가볍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뭐냐면 질문하고 답합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답형, 두 번째 인과관계, 세 번째 확장형 이렇게요. 그래서 단답형 질문이라고 한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자, 새 책이 있습니다. 새 부리 모양은 먹이에 따라 다르다라는 책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책에서 예를 든 거예요. 참새는 곡식을 좋아 먹으니까 부리가 짧고 뭉툭해. 딱따구리는 나무 속에 있는 벌레를 잡아 먹으니까 부리가 길고 뾰족해.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치고 그 책을 봤어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그거죠. 참새, 딱따구리 등등을 본 것처럼 새 부리 모양은 먹이에 따라 달라진다. 자, 요걸 이제 배웠단 말이에요. 자, 그 책을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독후 활동을 합니다. 자, 이제 단답형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곡식을 좋아 먹기 때문에 부리가 짧고 뭉툭했던 새 이름이 뭐지? 참새. 네, 요게 단답형 질문입니다. 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인과관계 질문. 원인과 결과를 묻는 질문. 네, 원인을 이야기하고 결과를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결과를 이야기하고 원인을 물어본다든지 다 인과관계 질문이죠. 그러면 뭐 이런 거죠. 왜 딱따구리의 부리는 길고 뾰족할까? 네, 왜냐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인과관계 질문. 자, 이제 확장형 질문은 뭐냐면 만약에 너가 새라면 너는 뭘 먹고 싶니? 그 다음에 그걸 먹는다면 너의 부리 모양은 어떨 것 같니? 이건 난이도가 높습니다. 꽤 높죠. 네, 그래서 요렇게 한 3단계 정도로 질문하고 답하는 식의 독후 활동 정도는 해볼 만하다. 단 오픈북으로 하셔라. 오픈북. 왜?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네. 인간은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 에빙하우스의 기억의 망각 곡선 봤잖아요. 그러니까 기억 못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책을 읽어줬는데 어떻게 참새를 몰라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네, 모를 수 있다. 그러니까 오픈북으로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아이도 부담이 적어요. 그래서 뭐더라 그러면 찾아봐 이렇게 해서 찾아서 여기 있다. 자 그럼 거기 읽어. 인과관계 같은 경우 답은 또 말로 설명을 못할 수도 있죠. 아이들이 어리니까 당연하죠. 그럴 때는 그 해당하는 부분만 읽어보라고 하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하고 확장형 질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네, 굳이. 그러니까 독후 활동 때문에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책 읽으면 또 독후 활동해야 되는데 그럼 또 부모님이 엄마가 질문을 하는데 대답 못하면 또 엄마가 표정이 굳는데 이런 일은 생기면 안 돼요. 네, 그래서 확장형 질문을 하면 좋은 소수의 아이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하면 되지만 다수의 아이들은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되게 힘들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굳이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독후 활동을 이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초등학교 중학년 고학년 되면 이런 거 마인드맵 그리기 네. 한 2, 3일에 걸쳐서 네, 하루에 뭐 한두 시간 이렇게 그 다음에 사진이랑 그림 꼭 안 붙여도 됩니다. 신사임당 이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신사임당은 그림을 잘 그렸으니까 화가 그 다음에 주로 뭘 그렸냐 초충도는 뭐 나비 그 다음에 선조 때 인물 누구 또 있지 이순신은 뭐 세종 저기 거북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사방으로 저기 확장해서 나갈 수 있는 게 마인드맵 그리고 이런 거잖아요. 네, 이런 독후 활동을 하는 건 의미가 있죠. 그래서 뭐 한 분기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정도씩. 네. 그리고 하다가 서점 우리 거실에 있는 책, 이 책 하면서 꺼내와서 또 그 책 다시 보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좀 편하게 자유롭게 이런 독후 활동을 하는 것도 괜찮은데 안 해도 됩니다. 네. 하면 좋고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독서 중 활동 이게 훨씬 중요하다.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독서를 잘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학습 만화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 만화 부분을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학습 만화란 뭐냐? 이게 제가 봤던 학습 만화예요. 아주 고전입니다. 고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물속에 오래 있을 수 있어요. 왜? 콧구멍이 이마이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물속에 있는 게 아니라 물 밖에 콧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물속에 오래 있을 수 있었던 거죠. 네. 요런 게 이제 학습 만화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그 그림. 그러니까 학습 만화의 핵심은 그림이 같이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걸 학습 만화라고 하진 않습니다. 이거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게 하도 저때 유명했던 캔디입니다. 캔디. 들장미소녀 캔디. 근데 이건 그냥 학습 만화라고 하진 않죠. 네. 그래서 학습 만화라는 건 뭐냐면 수학, 사회, 과학, 위인, 역사, 한자 등의 비문학 또는 교과목 또는 지식 정보 분야의 콘텐츠를 만화 형식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제시한 책. 요게 학습 만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인지적 재미를 쉽게 느낄 수 있고 또 그림이다 보니까 또 효과적으로 기억도 할 수 있는 분명한 장점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상상력을 덜 길러주기 때문에 문학, 창작 이런 쪽은 굳이 만화로 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결정타, 부작용의 결정타, 편독, 나쁜 읽기 습관. 네, 그 다음에 이 나쁜 읽기 습관이 뭐냐면 딱딱한 설명문 긴 글을 못 봅니다. 네, 이게 결정타입니다. 결정타. 네. 그래서 학습 만화를 정말 많이 팔리고 학습 만화는 정말 많이 보는데 어쨌든 결과는 중학생의 10%만 혼자 읽을 수 있다. 네. 기억나세요? 네. 그러니까 학습 만화가 문해력을 해결해 주는 건 아니다. 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점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딱딱한 설명문을 읽어내야 되는데 이런 설명문을 읽어내는 능력에 상처를 줘요. 학습 만화가.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우리 아빠들이 이런 얘기하죠. 뭐야. 때가 되면 하는 거야. 뭐 애를 어렸을 때부터 잡아. 막 이렇게 생각하는 아빠들은 이제 아빠 생각이고 그때 얘기인 거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학습 만화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괜찮은 학습 만화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과학. 네. 그래서 기준이 있어요. 기준. 일단 정보 위주냐 스토리 위주냐 그러니까 학습 만화는 앞에서 지금 학습 만화의 개념을 봤지만 재밌으려고 그러니까 코믹 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비문학 영역입니다.
뭘 알기 위해서 보는 게 학습 만화거든요. 다만 그 아는 거를 좀 쉽게 편하게 재밌게 알자라는 거기 때문에 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자칫 스토리 위주로 스토리에 빠져버려서 정보는 잘 안 보면 정보는 건너뛰어 버리고 스토리만 보는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럴 확률이 높은 학습 만화가 뭐냐면 스토리와 정보가 따로 노는 학습 만화. 이런 게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스토리는 스토리대로 가는데 정보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려고 그랬더니 정보 부분은 또 되게 어렵게 써 있어요. 그러면 더 정보는 안 보고 스토리만 볼 겁니다. 네. 근데 또 그게 교육 과정하고는 또 관계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많이 본다고 해서 좋은 학습 만화라고 보기에는 판단하면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괜찮은 학습 만화 사례죠. 인물, 위인. 그렇죠? 이거는 뭐 스토리 자체가 정보일 거니까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위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과학 아까 본 것처럼 과학은 이제 그림이 과학 정보의 난이도를 낮춰주니까 훨씬 쉽게 이해를 도와주니까 과학 학습 만화 이런 거 좋죠. 네, 그다음에 역사, 그다음에 중국사, 초한지 요런 거. 그래서 인물, 역사, 과학 네, 이런 부분 이런 쪽의 학습 만화 쪽은 활용을 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학습 만화 활용을 한다 할 때 아이가 책 잘 보고 있으면 뭐 그림책이나 뭐 글밥책이나 아니면 사파책 이런 거 잘 보고 있으면 굳이 학습 만화로 가지 마세요. 왜 잘 보고 있는데 왜 봅니까? 그래서 반드시 꼭 필요하냐? 그다음에 괜찮냐? 뭐 기왕이면 교육과정이랑 연계가 되냐?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봤을 때 유아부터 초이까지는 저는 학습 만화는 굳이 이 시기가 이제 특히 집중적으로 책과 친해지게 만들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칫 학습 만화 때문에 책과 친해지는 데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시기는 별로 그렇게 어 네 별로입니다. 대신에 이제 초등학교 2 학년 지나서 빠르면 2 학년이고 한 3 학년부터는 괜찮은 학습 만화를 부분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는 괜찮다. 네. 요 정도면은 부작용도 생기지 않으면서 학습 만화의 장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럼 관건은 뭡니까? 결국 이식입니다. 다시 돌아가죠. 네. 그러니까 제가 유아 독서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아 독서가 잘 돼야지 초일리 독서가 부드럽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유아 5 세부터 초2까지 독서 성공만 하면 5년 동안 그러면은 학습 만화도 되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문해력도 뭐 길러지고 뭐 네. 뭐 많이 따라옵니다. 네. 되게 장점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학습 만화 엄청나게 많이 보는데 네. 여기도 나오죠. "학습 만화를 너무 많이 읽히면 긴 글을 읽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어휘력도 떨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또 불구하고 학습 만화가 엄청나게 많이 팔려요. 실제로 베스트셀러 도서 판매량 보면은 초등 쪽에는 학습 만화가 뭐 열에 9 개는 학습 만화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학생의 10%면 혼자 읽잖아요. 네.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 만화에 만약에 아이가 너무 깊게 빠져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갑자기 없애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저항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학습 만화의 부작용을 알려준 다음에 서서히 줄여가야 되죠. 그래서 괜찮은 학습 만화 위주로 남겨두고 그다음에 학습 만화 아닌 거는 그림책 또는 사파가 많은 책, 만화하고 상당히 유사한 책 그런 책들을 좀 섞어 주고 도서관에 있으면 학습 만화만 보는데 도서관에서 학습 만화 못 보게 하면 아이가 이제 기분이 상하잖아요. 마음이 안 좋잖아요. 부정적인 마음이 되니까 책도 안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는 1 시간만 있어요. 그러니까 책 빌리러 가서 우리 부모님은 1 시간 동안 책을 빌리시고 아이는 1 시간 동안 자기가 보고 싶은 학습 만화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1 시간만 있다 빠져나와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아이가 학습 만화를 다 못 봤다 그럼 고 한 것만 빌려오는 거죠. 네. 그래서 집에 와서 나머지 마저 보게 하고 반복해서 보게 하지는 말고 이제 빌려온 다른 책들을 보게. 네. 고런 식으로라도 해서 학습 만화를 계속 줄여가야 됩니다. 네. 계속 네 단계별로 학습 만화를 계속 줄여가면서 학습 만화와 이별하는 네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독해로 가요. 네. 문해력은 읽기입니다. 문해력, 읽기 능력은 텍스트를 읽는 건데 텍스트를 읽는 거는 독서가 있고 독해가 있어요. 독서는 책을 내 맘대로 읽는 게 독서라면 독해는 국어 시험 그러니까 정답 찾기 읽기가 독해예요. 네. 근데 독해의 기초가 되는 게 한자하고 어휘거든요. 네. 근데 그 어휘 때문에 1차 좌절기가 와요. 초등학교 3 학년 때 1차 좌절기. 어휘 때문에. 그다음에 2차 좌절기는 이제 문해력 때문에 2차 좌절기가 오거든요. 네. 이 두 좌절기를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응원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 한자.
한자도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한자는 초등 때 정규 교과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자를 쓰게 할 필요 없어요. 한자를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왜 한자를 자꾸 얘기하느냐? 어휘가 한자 어휘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자를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럼 뭐? 음과 뜻. 요렇게 한자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한자 자체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한자의 음과 한자의 뜻을 활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고원, 높을 고 벌판원, 높은데 벌판처럼 평평한 땅. 그게 고원.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휘가 훨씬 쉬워지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어휘소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어휘서라고 하는 거예요. 독해 문제집하고 다르죠. 어휘서는. 예를 들면 초등교과서 어휘능력 12,000. 이것도 다른 어휘서도 있는데 이걸 이제 사례를 들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딱 그냥 보시기만 하면 아 이런 게 어휘서구나 이렇게 파악이 되실 거고 자 그럼 어휘서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요? 그러면 어휘서는 문제집처럼 활용하면 안 돼요. 책처럼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현재 내 아이의 문해력 기준으로 했을 때 혼자서 편하게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어휘서여야 돼요. 그런 어휘서를 선택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어휘서를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한 번에 한 4페이지만 읽고 이해하고 선긋기하고 까먹고 요렇게 책 읽듯이 네 그렇게만 해야 됩니다. 어휘서에 있는 어휘의 하나하나를 다 암기하면서 공부하듯이 막 줄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하다 지칩니다. 네. 그래서 어휘를 읽고 이해하는 경험을 자꾸 쌓아가는 게 어휘서입니다. 그렇게 어휘서를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공부는 독해 문제집 갖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제 블로그에도 학년별로 이제 어휘들을 이제 이렇게 한자 음과 뜻을 활용해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 시기가 되면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요. 자, 이제 독해. 실전 독해. 네. 그래서 독해 문제집은 결국 뭐냐면 국어 독해 문제를 푸는 요령, 그 다음에 능력을 훈련하는 거예요. 요령을 익히고 문제를 푸는 능력을 훈련하는 게 독해 문제집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독해 문제집을 선택해서 풀리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루 한 장 독해. 요 독해 문제집 안에 국어 독해 시험에 나오는 이 10가지 대표 사례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례별로 이제 지문이 있고 딸린 문제들이 있고 이런 거죠. 네. 그게 독해 문제집이에요. 다른 출판사 독해 문제집도 결국은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뿌리 깊은 초등국어, 독해력 이런 교재도 결국은 이제 같은 거예요. 제시문 있고 뭐 자료 있고 딸린 문제 있고 그다음에 어휘좀 있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독해 문제집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얘는 좀 쉽고 편하고 완만한이라면 얘는 좀 더 이렇게 난이도도 좀 있고 좀 더 실전스러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굳이 구분한다면 뭐 1, 2학년 때는 가볍게 한 요 정도를 하다가 뭐 한 3, 4학년 때는 뭐 한 요 정도를 하거나 네, 요렇게요. 근데 주의사항. 초 3, 4까지도 그러니까 초2까지는 당연히 독서가 뭐 훨씬 더 중요하고요. 독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게 초1, 2. 초 3, 4는 한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만. 초 3, 4는 여전히 독서 위주로. 네. 근데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 독해도 좀. 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 독해를 좀 해야 된다. 좀 많이 해야 된다. 독해를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 초2까지는 독서여야 된다. 그럼 초 3, 4는 그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간 단계일지라도 저는 그래도 3학년은 독서에 더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거죠. 1, 2학년은 독서 최대한 많이, 독해 조금만. 네, 3, 4학년도 독해 좀, 네. 그리고 5, 6학년은 독해가 독서가 바뀌었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제 방법도 나름 제시해드린 독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뭘까요? 책 읽기에 방해가 되는 이 환경들을 없애시고요. TV, 스마트폰, 게임기, TV만 보는 아빠, 네, 이런 거. 그다음에 문제풀이 많이 하는 이런 걸 빨리 없애시고 대신에 책과 친해지는 환경을 만드셔야 됩니다. 책이 일단 눈에 잘 띄어야겠죠. 네, 이런 거. 그다음에 표지가 보이는 책꽂이, 그다음에 도서관. 네, 그다음에 책 읽는 이 집. 네, 예. 그래서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네. 이게 일단 갖춰줘야 돼요. 환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잘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이 환경 하에서 제가 안내해드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하시면서 내 아이한테 맞는 최종적인 적용. 네.
방법,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실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독서를 기반으로 해서 읽기 능력과 문해력을 길러준 다음에 그 읽기 능력과 문해력을 기반으로 해서 학습 능력과 학습 습관을 훈련을 하면은 이게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재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돈, 빌딩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위력 있는, 네, 그런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위해서 5, 6, 7, 초일, 초이 5년만 문해력에 집중하세요. 독서에 집중하세요. 네, 그러면 정말 그 이후에 정말 많은 것들이 따라오는 거를 절감하시게 될 겁니다. 자, 거의 뭐 2시간 뭐 넘었나 모르겠네요. 근데 아무튼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열심히 준비해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